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데이비드 P. 라이언의 대장암의 이해와 치료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흔한 소화기암 중 하나죠. 이 대장암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요즘 뉴스 같은 데서 보면 젊은 층 발병률이 는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또 위험 요인은 뭐가 있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선별 검사나 뭐 최신 치료는 어떤 건지 그 핵심만 좀 짚어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그 50세 미만에서 발병률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은 정말 주목해야 할 변화예요. 그렇군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대장암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고 무엇보다 나도 예외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으로 예방 그리고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 검사의 중요성 이걸 다시 한번 좀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게 얼마나 흔한 암인지 규모부터 좀 감을 잡아볼까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요. 2024년 한 해에만 15만 명이 넘는 새로운 대장암 환자가 생길 걸로 예상된대요. 15만 명이요? 와, 네. 결장암이 한 10만 명 넘고 직장암이 4만 명 이상, 폐암 다음으로 암 사망 원인 2위라니까 이게 결코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 이 전체적인 추세가 좀 엇갈린다는 점이에요. 엇갈린다니요. 그러니까 50세 이상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1985년 이후로 대장 내시경 갈사가 이제 활발해지면서 발병률이 꾸준히 줄었거든요. 검진 덕분에? 네. 그런데 반대로 50세 미만, 젊은 층에서는 오히려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당신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젊은 층은 늘고 있다. 암이 생기는 위치도 좀 달라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고령층에서 주로 발견되던 우측 대장암, 그러니까 대장의 좀 시작 부분이죠. 그 비율이 늘고 있는 반면에 50세 미만 젊은 환자들한테서는 좌측 결장암이나 직장암, 즉 대장의 끝부분 발생이 더 두드러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 특히 그 젊은 남성, 20세에서 49세 사이에서는 암 사망 원인 1위, 또 젊은 여성, 40대 여성에서는 유방암 다음 2위라는 통계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네, 심각하죠. 그럼 도대체 이 대장암이라는 게 어떻게 시작되는 건가요? 대부분의 대장암은요, 선종성 용종, 영어로는 아데노마투스 폴립이라고 하는데 이런 작은 혹에서 시작됩니다. 용족이요? 네, 대장 내벽에 생기는 여러 종류의 용종 중에서도 이 선종성 용종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뭐랄까 일종의 암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죠. 씨앗. 그럼 용종이 있으면 다 암이 되는 건가요? 그건 좀 무서운데요? 그건 아닙니다. 네, 사실 이 선종성 용종 자체는 꽤 흔해요. 흔해요. 네, 50세 미국인의 약 4분의 1, 그리고 70세가 되면 절반 정도에서 발견될 정도니까요. 와, 절반이네요? 네, 하지만 이 용종들 중에서 실제로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5%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은 그냥 증상도 없고 조용히 있는 거죠. 흔하지만 대부분 암이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떤 용종이 위험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용종의 크기가 클수록 그리고 현미경으로 봤을 때 세포 모양이 좀 더 안 좋을수록 예를 들면 윤모성 선종 같은 경우에요. 암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시경 검사 때 용종이 보이면 크기나 모양에 상관없이 일단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암이 될 가능성이 있는 싹을 미리 잘라내는 셈입니다. 미리 잘라낸다. 암으로 발전하는 그 과정에 유전적인 문제도 관여한다고요?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리는데 핵심만 좀 짚어주시죠. 네, 암이라는 게 결국 우리 몸 세포의 설계도인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장암으로 가는 길도 크게 보면 몇 가지 다른 고장 패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고장 패턴이요? 네, 가장 흔한 패턴은 특정 유전자 APC라는 유전자가 망가지면서 시작해서요. 다른 중요한 유전자들, KRAS나 P53 같은 것들에 순차적으로 문제가 쌓이는 방식입니다. 이걸 이제 염색체 불안정성, CIN 경로라고 부르고요. 순차적으로 망가지는 거군요. 다른 패턴도 있나요? 또 다른
하한 중요한 패턴은요, 우리 몸의 DNA 오타 수정 기능 자체가 고장나는 경우예요. 이걸 불일치 복구결함 MMR 또는 현미부수체 불안정성 MSI라고 부릅니다. DNA 오타 수정 기능? 네, 이게 마치 컴퓨터 문서에 맞춤법 검사 기능이 꺼진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DNA를 복제할 때 생기는 사소한 오류들이 수정되지 않고 계속 쌓이면서 암으로 발전하는 거죠. 아, 유전적인 원인, 예를 들면 린치 증후군 같은 걸로 이 기능이 고장난 경우도 있고 후천적으로 기능이 그냥 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오타 수정 기능 고장 MSI 하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왜 중요하다고 하셨죠?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치료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MSI 하이 타입의 암은요, 놀랍게도 면역관문 억제제라는 치료법에 아주 잘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면역 관문 억제제요? 네,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을 공격하게 하는 약인데 이 약의 효과가 아주 드라마틱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일반적인 항암제에는 효과가 좀 덜할 수도 있고요. 와, 그래서 암 진단 시에 이 특징, 즉 MSI 상태를 확인하는 게 치료 방향을 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뭐랄까, 적의 약점을 알아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군요. 그 유전자 고장 패턴에 따라서 치료 전략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애초에 이런 문제가 생길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은 뭘까요? 식단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식단이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동물성 지방 섭취가 많고 칼로리가 높은 소위 말하는 서구식 식단이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서구식 식단? 네, 붉은 육류나 가공육을 많이 먹으면 장 속 미생물 환경이 변해서 담즙산 같은 물질이 발암물질로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가설이 있고요. 또 비만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이게 장세포를 과도하게 증식시켜서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식이섬유나 채소가 좋다는 이야기도 엄청 많았잖아요. 그건 어떤가요? 흥미롭게도요, 식이섬유나 과일, 채소 섭취가 암 예방에 뚜렷한 효과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는 아직 부족하다는 게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입니다. 아, 정말요? 의외인데요? 네, 물론 번던적인 건강에는 좋겠지만 대장암 예방 효과만 딱 놓고 보면 생각보다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 연구를 종합해보면 여전히 동물성 지방과 과도한 칼로리 섭취가 위험 요인이라는 점은 비교적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식단 외에 또 조심해야 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염증성 장 질환, IBD라고 하죠. 특히 궤양성 대장염을 오래 앓은 경우 위험이 높아집니다. 한 10년 이상 앓으면 위험도가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10년? 꽤 기네요. 네, 또 장기간 흡연, 이것도 35년 이상 피우신 분들, 그리고 과도한 음주, 앞서 말씀드린 비만이나 당뇨 같은 대사증후군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비타민 D 부족과의 연관성도 제기되지만 이걸 보충한다고 예방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불확실하고요.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특정 세균 감염, 스트랩토코쿠스 보비스 균열증이라는 것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네요. 유전적인 영향도 크다고 들었어요. 혹시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으면 저도 위험한 건가요? 네, 유전적 요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체 대장암 환자의 약 10%, 특히 좀 젊은 나이에 발병한 경우는 약 15% 정도가 유전적의 소인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에서 15%. 적지 않네요. 네, 대표적인 게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APC라고 하는데요. 이건 APC라는 특정 유전자의 이상이 생겨서 대장에 수백, 수천 개의 용종이 생기는 병이에요. 이걸 치료하지 않으면 거의 100% 암으로 발전하는 좀 무서운 병이죠. 100%요? 네, 다행히 전체 대장암 중에선 1% 미만으로 드물긴 합니다. 아, 더 흔한 유전성 증후군도 있나요? 네, 가장 흔한 유전성 대장암 증후군은 린치 증후군입니다. 린치 증후군. 네, 전체 대장암의 약 3%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이건 앞서 말씀드린 DNA 오타 수정 기능, MMR, HMR 이런 것들의 이상이 생겨서 발생합니다. 아까 그 맞춤법 검사 기능 고장. 맞습니다. 이 경우 대장암뿐만 아니라 자궁 내막암, 난소암, 위암 등 다른 암 발병 위험도 크게 높아져요. 다른 암까죠. 네. 그래서 가족 중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대장암이나 이런 관련 암 진단을 받은 분이 있다면 유전 상담이랑 검사를 고려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력 확인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 이런 여러 위험 요인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암을 예방하거나 혹은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역시 검진이겠죠? 그렇습니다. 선별 검사의 목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암의 씨앗인 용종을 미리 찾아서 제거하는 것. 그래서 아예 암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고요. 예방. 둘째는 만약 암이 생겼더라도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아주 초기에 발견해서 완치율을 높이는 것. 조기 발견이죠. 예방과 조기 발견. 그런데 검진 시작 연령이 최근에 바뀌었다고요? 이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아주 중요한 변화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0세 미만 젊은 층에서 발병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특별한 위험 요인이 없는 일반인도 45세부터 대장암 선별 검사를 시작하도록 권고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45세부터요? 원래 50세 아니었나요? 맞아요. 이전에는 50세였는데 5년 앞당겨진 거죠. 45세부터.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어떤 검사 방법들이 있나요? 내시경 말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건 역시 대장 내시경이죠. 의사가 직접 카메라로 전체 대장을 들여다보고 용종이 있으면 바로 제거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제거가 가능하니까. 네. 하지만 이제 검사 전에 장을 비우는 준비 과정이 좀 번거롭고 비용 문제나 아주 드물지만 합병증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 준비 과정이 좀 힘들죠. 네. 다른 방법으로는 대변 검사가 있어요. 대변에 숨어있는 미세한 혈액 성분을 찾아내는 면역화학 검사, FIT라고 하고요. 또는 암세포에서 떨어져 나온 DNA 조각을 검출하는 대변 DNA 검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변으로도 가능하군요. 네, 내시경보다는 간편하지만 정확도는 아무래도 내시경보다는 좀 낮고 만약 이상 소견이 나오면 결국 확진을 위해서는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합니다. CT를 이용한 가상 내시경 자는 방법도 있고요. 종류가 꽤 많네요. 그럼 어떤 검사가 제일 좋은 건가요? 사실 최고의 검사라는 건 없습니다. 각자 장단점이 있고 개인의 선호도나 건강 상태, 비용 이런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요. 어떤 검사법이 더 우월하냐 이걸 따지기보다는 일단 45세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권장되는 선별 검사를 시작하고 꾸준히 받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시작하고 꾸준히 받는 것. 네. 미루지 말고 검사를 받는 그 행동이 핵심인 거죠. 알겠습니다. 검사를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럼 만약에 검사를 좀 미루거나 못 받아서 병이 좀 진행됐다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나요? 증상은 암의 위치에 따라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의 시작 부분, 그러니까 우측 대장에 암이 생기면 변비나 설사 같은 배변 습관 변화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요? 네, 대신 암에서 조금씩 계속 피가 나서 원인 모를 철결핍성 빈혈, 피로감이나 숨가쁨 같은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빈혈이로? 네,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이 빈혈이 생긴 성인이라면 대장 검사를 꼭 해봐야 합니다. 특히 폐경전 여성분들처럼 다른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요. 그렇군요. 그럼 대장 끝부분 좌측에 생기면 증상이 다른가요? 네, 대장의 끝부분, 그러니까 좌측 결장이나 직장은 대변이 지나가는 통로가 상대적으로 더 좁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암이 생기면 변이 가늘어지거나 피가 섞여 나오거나 혈변, 변을 밟는데도 시원치 않은 느낌, 이걸 뒤무지기라고 하는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변이나 변이 가늘어지는 거.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증상이 치질 증상과 비슷해서 오인하기 쉽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치질로 생각하기 쉽겠네요. 네, 따라서 이런 증상이 있다면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꼭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해지면 장이 막히거나 장폐색, 터질, 청공수도 있고요. 아,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병이 꽤 진행된 경우가 많겠네요. 그럴 수 있죠. 진단 후에는 병기를 나누고 치료를 결정하게 될 텐데요. 예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암이 얼마나 퍼졌는지가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병기입니다. 암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크게 1기에서 4기로 나뉩니다. 1기에서 4기. 네, 1기는 암이 대장벽 안쪽에만 머물러 있는 아주 초기 상태, 2기는 대장벽을 뚫었지만 주변 림프절로는 아직 퍼지지 않은 상태, 3기는 주변 림프절까지 암이 퍼진 상태, 그리고 4기는 간이나 폐 같은 다른 장기까지 암이 퍼진 원격 전이 상태를 말합니다. 당연히 병기가 낮을수록 만치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런데 같은 병기라도 예후가 좀 다를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3기, 즉 림프절 전이가 있더라도 전이된 림프절 개수가 적을수록 예후가 더 좋고요. 암세포 모양이 덜 나쁠수록, 즉 분화도가 높을수록 또 수술 전에 종양 표지자 CAA라고 하는데 이게 낮을수록 예후가 더 좋습니다. 아, 여러 요인이 있군요. 네, 반대로 앞서 말한 오타 수정 기능 고장 MSI 하이 타입은 일반적으로 예후가 좀 더 좋은 경향이 있고요. BRAF라는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치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초기 대장암, 그러니까 1기에서 3기 정도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암이 대장이나 직장에만 머물러 있는 국소성 대장암, 즉 1기에서 3기의 기본 치료는 수술입니다. 수술이군요. 네, 암이 있는 부위와 그 주변 림프절을 함께 잘라내는 거죠. 요즘은 배를 크게 열지 않고 작은 구멍 몇 개를 통해서 수술하는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많이 합니다. 회복이 더 빠르죠. 네, 많이 들어갔어요. 1기암은 수술만으로 대부분 완치가 가능합니다. 2기 중에서도 고위험군이나 3기 암은 수술 후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 보조 항암 치료를 추가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하고 또 항암 치료를 네, 이걸 통해서 완치율을 한 30% 정도 더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꽤 많이 높이네요. 직장하면 치료가 좀 더 복잡하다고 들었는데요. 위치 때문에 그런가요? 맞습니다. 직장암은 골반 안쪽 깊숙한 곳에 있어서 수술 자체가 좀 더 까다롭고요. 주변 구조물 때문에 재발할 위험도 결장암보다는 높습니다. 아, 그래서 2기나 3기 직장암은 과거에는 수술 전후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수술 전에 미리 항암 치료랑 방사선 치료를 해서 암 크기를 줄이고 또 재발 위험을 낮추는 선행 치료를 많이 했죠. 선행 치료. 그런데 최근 직장암 치료에 새로운 변화가 있다고요? 이게 아주 흥미롭다고 하셨는데. 네,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첫째는 전체 선행 치료, 영어로는 TNT, Total Neoadjuvant Therapy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TNT요? 네, 이게 뭐냐면 수술 전에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아예 다 끝내버리는 전략이에요. 이렇게 좀 강력하게 선행 치료를 했더니 일부 환자들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암이 완전히 사라지는 완전관의 상태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네, 수술 없이 암이 완전히 사라진다고요? 네, 물론 모든 환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완전관해에 도달한 환자의 약 60%에서 70% 정도는 수술 없이 경과만 관찰해도 완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대단한데요. 물론 재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주 철저한 추적 관찰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항문을 보존할 수도 있고 수술로 인한 합병증을 피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죠. 이게 아직 표준 치료로 완전히 자리 잡은 건 아니지만 직장암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전이네요. 그럼 암이 다른 장기로 퍼진 4기, 즉 전이성 대장암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예전에는 사실 치료가 어렵다고만 생각했었는데요. 4기 대장암도 예전과는 치료 성적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요, 전이된 병변이 예를 들어 간이나 폐 같은 특정 부위에만 국한되어 있고 수술로 제거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4기라도 수술을 고려하는군요. 네, 만약 수술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면 4기라도 완치를 목표로 적극적인 치료를 시도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그렇군요.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수술이 어렵다면 이제 전신 항암 치료가 주된 방법이 됩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MSI 하이 타입이 또 중요해지는데요. 또 나왔네요. MSI 하이.
네, 이 타입의 4기 환자는 1차 치료부터 면역관문 억제제를 사용하면 일부에서는 장기 생존이나 심지어 완치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말 혁신적인 발전이죠. 면역 치료가 효과가 좋군요. 그럼 대부분의 4기 환자는 MSS 상태가 안정형 MSS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네, 맞습니다. MSS 타입의 4기 환자들이 더 많은데요. 이분들은 주로 여러 항암제를 조합하는 복합 항암 화학요법과 표적 치료제를 함께 사용합니다. 표적 치료제. 네. 표적 치료제는 암세포의 특정 성장 신호나 아니면 영양 공급 경로 같은 것을 차단하는 약물인데요. 이게 모든 환자에게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요. 특정 유전자 변이, 예를 들면 RAS, BRAF, HER2 같은 유전자 변이 유무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약이 다릅니다. 아, 유전자 검사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마치 열쇠와 자물쇠처럼 맞는 약을 찾아 쓰는 거죠. 그래서 4기 대증암 환자는 암 조직의 유전자 검사, NGS 같은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검사를 통해서 어떤 표적 치료제가 맞을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 맞춤형 치료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런 개인 맞춤 치료 덕분에 4기 대증암 환자의 평균 생존 기간도 과거에 비해서 2년, 3년 이상으로 크게 늘어났고요. 5년 이상 생존하는 분들도 이제는 25%에 달합니다. 5년 생존율 25%. 예전 생각하면 정말 많이 발전했네요. 네, 여전히 어려운 병이지만 정말 희망적인 발전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항문암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건 대장암하고는 다른 건가요? 네, 항문암은 대장암, 주로 선암인데요. 이것과는 발생 원인이나 세포 종류가 다릅니다. 항문암은 주로 편평세포암이고요. 자궁경부암처럼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감염과 관련이 깊습니다. 아, HPV요? 네, 그래서 치료도 대장암과는 좀 달라서 주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완치를 목표로 합니다. 수술보다는 항암 방사선 병용요법이 표준 치료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정보를 다뤘네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우선 50세 미만에서도 대장암이 늘고 있으니 이제는 45세부터 선별 검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 네, 45세 중요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암은 용종에서 시작하니까 내시경 검사로 용종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 최고의 예방이라는 점. 맞습니다. 예방이 최선이죠. 식단이나 유전적 요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아주 높다는 사실. 네, 조기 발견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료는 점점 더 정밀해져서 암의 병기뿐 아니라 유전자 특성까지 고려한 맞춤형 치료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 그렇죠. 개인 맞춤 치료. 이 모든 게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로 자신의 위험 요인을 잘 알고 권장되는 시기에 선별 검사를 꾸준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선별 검사를 통한 예방과 조기 발견의 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께서 의료진과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더 깊이 있고 또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장암 발생에는 유전, 식단, 생활 습관, 또 장내 미생물 같은 정말 다양한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암으로 가는 길도 CIN, MSI 등 여러 가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래의 대장암 예방은 단순히 내시경으로 용종을 찾는 것을 넘어서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개인의 유전자 정보, 장내 미생물 상태, 생활 습관 데이터를 다 종합해서 위험도를 미리 예측하고 어쩌면 특정 약물이나 식단 조절, 아니면 미생물 이식 같은 방법으로 용종이 생기기도 전 단계에서부터 암 발생 경로 자체를 차단하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맞춤 예방이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한 번쯤 상상해 볼 만한 미래인 것 같습니다.